이재명 후보의 그런 대선 그 레이스와 또 관련돼 있는 것이 결국은 이제 윤건이라는 벽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강고합니다. 예를 들면은 검찰이 최근에 이제 김건희를 상대로 해서 조사받으라고 나오라고 하는데 바로 옆에 살면서도 선배 안 나오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끝까지 안 나올 겁니다. 예, 예. 그거는 잡으러 올 때까지. 그렇죠. 체포조가 들어가서 체포해서 네. 끌고 나오지 않는 한 그 제발로 걸어 나올 성정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보고요. 예. 그거는 결국 그래서 검찰도 지금 네. 일종의 쇼잉을 하고 있다고 보고 이런 문제들이 재반 문제들이 6월 3일 이후에 저는 비로소 정리가 될 것이라고 특검을 봅니다. 통해서 예를 들면은. 그렇죠. 네. 예, 예.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윤석열은 얼마 전에 뭐 포토라인에 쓴 건 아니고 지나쳤죠. 그렇죠. 예. 지나쳤죠. 네. 반드시 다시 그 역사의 법정에 세우고 네. 국민들 보는 앞에 세워야죠. 카메라 앞에 세워서 물어봐야죠. 기자들이든 누가 물어보고. 그리고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숱하게 유명한 정관계 인사들을 포토라인에 세운 장본인이면서 자기는 그 포토라인을 쌩하고 무시하고 지나간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네, 뭐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뭐 규정이나 이런 거는 따로 없으니까 그렇죠. 저희가 네.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기자들이 그렇죠. 강요할 네. 수는 없는데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라는 게 참 그게 정말 비극이죠. 슬픈 일이고 우리 사회를 지나치게 기대해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박근혜 찍고 촛불 집회 2번 나가고 문재인 찍은 다음에 내가 촛불시민이다 하면서 윤석열 찍은 사람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어디까지 저의 개인적인 상상에 가까운데 항상 그 윤석열이 그리고 김건희가 그런 부를 이루어내고 옥만 혜택을 이루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검사라는 걸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 검사 2,000명이에요. 그러면 그 2,000명의 검사들이 모두 그런 혜택을 받는가? 그 부분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단지 윤석열이 검사여서 저런 혜택을 받았을까?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이 장모 잘 만나가지고 100억씩 버는 동안에 우리가 수사는 다 눈 감아줘야 되겠네. 100억 버셔서 좋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윤석열 와이프가 수십억의 주식을 이용해서 돈을 네. 벌 때 눈을 감아준 검사들이 우리 형님 참 술이나 한잔 사십시오 하고 눈을 감아줬을까요? 과연 그랬을까요? 저는 이거는 거대한 검찰 카르텔의 일부가 튀어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검찰 카르텔을 특검으로 저는 못 잡는다고 생각해요. 특검으로는 못 잡고 일반적인 특검으로는 못 잡고 특검을 선임을 할 때 검사 출신 절대 쓰면 안 돼요. 이번만큼은. 네. 그러니까 이따가 나올 주제로 알고 있긴 한데 지기현이라는 사람이 룸사롱에서 술을 받아 먹으면 국민들 머릿속에는 예를 들어서 지기현이 윤석열 재판부에 바뀐다 한들 그 다음 재판부를 누가 믿어요. 그러면 검사한테도 똑같은 걸 심어줘야 돼요. 검사 한 명이 이 난장을 피웠다면 다른 검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희대의 검사 출신의 이상한 놈 하나로 봐야 되느냐? 아니라고요. 3살 버는 8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검사도 살아왔고 자기네들끼리 살고서 그게 당연하게 느껴왔고 그 카르텔이 그냥 이렇게 생겨온 거고 과연 어떻게 부를 형성했으며 형성한 부 수백억대를 버는 이 부는 과연 어디 갔는가 이것까지 추적을 해야 된다고 본다. 일단 요양병원 이야기 때 2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 같은 얘기입니다. 검찰에 대해서는 그 개혁의 과제라는 것들 인식을 미리부터 하고 있었고 이번 윤석열의 퇴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차 3차 강조하게 되는 건데 사실은 법원에 대해서는 그래도 약간 관대한 측면이 없지 않았거든요. 제가 딱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나이브하게. 법원에 그래도 판사들이 낫다. 검사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법원이라는 기관 자체가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 기관하고 싸우기가 힘들어요. 왜 그 미국 속단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노맨 arguing with result라고 결과랑 싸우기는 진짜 힘들어요. 사회가 어떤 거에 대한 판단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는데 그러네. 여기에 대한 판단과 싸운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판결 잘못됐어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듣고 있던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네가 대법관보다 많이 하냐?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데스크들한테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이제 조의대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법에 대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법은
공정해야 되고 그리고 공정하게 보여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사실 공정하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실질이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이 어떤 근거에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방법이 없어요. 맞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절차에 관한 거는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죠. 공정하게 보여야 된다는 것. 음.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아니 양 당사자가 이해관계를 놓고 싸우는데 누구 하나는 불만이 있지 그 불만을 참을 수밖에 없는 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결과도 공정할 거라는 가정을 하고 하는 음. 건데 이번에 조희대가 그걸 다 깨버렸어요. 절차적 정당성마저 깨물어서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 결과를 내버렸기 때문에 국민들이 사법부의 판단인데 저걸 믿어야 돼라는 의심이 생겨버렸고 거기에 이제 결정타까지 지금 생겨버린 거죠. 맞아요. 네. 네, 이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나라 법원의 구조는 심각해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애가 배심제가 없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OECD 국가 그래요? 중에 국가 중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배심제나 참심제 등을 통해 가지고 법원의 재판도 민주적 정당성의 절차를 열어놓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아예 법관에 의한 재판만을 열어놓음으로써 대한민국 사법부는 민주주의 향첨가 사법부예요. 민주주의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이 공간에는. 정말 미국 같은 나라는 연방 판사들은 네. 선거로 선출하기도 하고 이 선거로 선출된 사람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일부 임명을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대한민국은 사법고시라는 오로지 이 시험 하나를 통과한 사람을 이용해서만 법관으로 선임이 돼야 된다. 이게 마치 무슨 천홍성처럼 굳어져 있거든요. 심지어 얼마 전에 이제 뭐 특별재판부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법관의 재판이 강제돼 있기 때문에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가 없다. 막 이런 이야기 막 해요. 아니 법관에 대한 재판이야. 법원에 그 헌법에 나와 있지만 법관을 선출하는 건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는 그 사람을 법관으로 선출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로 가는 사고가 확장되는 것마저 다 차단해 버리고 그런 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있고 뭐 검사들이 뭐 조국 대표를 300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재명 대표를 300곳을 압수수색했다. 그 압수수색 영장 누가 내줬어요? 법관이 낸 거죠. 맞아요. 네. 근데 검사라는 앞에 있는 우리 눈에 띄는 그리고 우리한테 밑보인 권력이 있다 보니까 그 뒤에 숨어 있는 게 안 보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판사들은 역할 좋습니다. 아주 역할 좋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있으면 자기가 모든 걸 딱 정리해주고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 파면 기각을 냈다고 해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언론들이 이런 상황에서 법제도 기준을 잡아줬다 하고 광화문 세력들이 역시 우리 판사님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개혁하기 힘든 자리로 남아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표한 적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영배 재판관님이 훌륭한 탄핵 판결 내려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엘리트주의를 비판하면서 엘리트주의를 다시 회복해버리고 맞아요.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사법부에 대한 개혁의 칼날을 들이밀기도 너무 좋은 타이밍이 왔고 정말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개혁 더 미룰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벌금 100만 원 받았다고 정치인을 못하게 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나라도 거의 없어요. 거의. 근데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 벌금 100만 원 이상인 피선거권 5년 10년 박탈해버리고 일반 형사범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박탈해버려요. 사회가 개혁을 범죄를 찬양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기존 사회의 법질서라는 걸 개혁을 하다 보면 법을 어긋난다는 건 필수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표님이 갖고 있는 이 전과라는 것도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 성격이 반영이 되는 게 김대중 대통령님 어떠셨습니까? 사형수였어요. 노무현 대통령님은 그때 당시 악법이라 했던 노동법 때문에 전과가 있으셨고 문재인 대통령님 이런 역사적인 모든 걸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사법부가 판단했으니까 너는 그 말 따라 뇌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게다가 이제 조희대 대법원의 그런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 사건이 이제 일정 정하는 문제가 큰 파란을 가져왔고 최근에 또 이제 그 윤석열 재판과 관련해가지고 지기현 부장판사의 행위들 여러 가지 이제 공정성 의심을 샀는데 구속 취소부터 해가지고 게다가 이분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장인데 그 아직은 이제 의혹 제기 수준입니다만은 룸살롱에 접대를 받았다는 또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데 선배도 지금 관련 내용을 좀 취재 중이시라고요.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네. 저랑 같은 사무실을 쓰는 이명수 기자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그날 그 의혹 제기가 나오고 네. 그 강남의 룸사롱을 같이 한 바퀴 돌았어요. 같이 예.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다. 장소가 예, 장소를 특정해준 제보자가 이제 이명수 기자 쪽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 거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특종을 해줘서 상호까지. 근데 가봤는데 실제로 그 자리에 그 룸사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오. 들어갔어요. 네. 아직 영업하기 전에 청소하고 낮에는 뭐 이렇게 청소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들어가서 뭐 내부 촬영도 하고 뭐 얘기를 들어봤는데 거기 일단 아니더라고요. 아 장소가 아니다. 거기는 아니고 근데 저는 다른 약속이 왔는데 이명수 기자는 그날 밤까지 있다가 찾아서 이제 지금 다 나왔죠. 청담동에 뭐라고. 네네네. 예. 거기 룸 6개짜리 좀 조그만 규모인데 지금 저보다는 이제 이명수 기자님이 계속 취재하고 있는 게 장소는 확인이 됐고 그러면 이제 같이 술 먹은 사람들이 있을 거 그렇죠. 아닙니까? 누가 돈을 냈는가 이게 예. 핵심이니까. 예. 네. 혹은 뭐 그 자리에 뭐 마담이나 아가씨나 뭐 아무튼 업주나 뭐 네.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보통 그런 경우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가 무슨 어디 뭐 김밥 천국 들어가듯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다 예약 잡고 보통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뭐 취재 내지는 뭐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저한테 취재비를 주시면 제가 가서 속속들이 알아보더라고요. 이게 농반 진반 하는 말이긴 한데 저희 친구들하고 이제 술을 마신 적이 있어요.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 친구 하나가 약간 흥분해가지고 야 우리 오늘 우리 저희들은 이제 그거를 향기 팍팍 나는 가게다 그래요. 들어가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방향제가 나와서 방향제 같은 게 나온대요. 저는 몰라요. 아무튼 그래서 막 가자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풀사롱 아무튼 뭐 그런 가게래요. 그 아무튼 뭐 해가지고 야 그런데 갔다가 걸리면 나는 변호사 못한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상당히 오래전 말인데 그 친구가 야 거기 가면 손님 절반이 검사 판사야. 새로운 인맥의 세상이 열리는 거야. 뭐 합방을 하나요? 가서 뭐 어떻게 되길래 지금? 그 말을 듣고 처음에 아유 그냥 웃고 넘겼는데 그때 갈 걸 그랬습니다. 아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재판 진행에 관련된 문제니까 지기현 부장판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진행을 비공개로 하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원칙에? 아니 뭐 군사 비기밀에 관한 거여가지고 뭐 한다고 하니까 형식적으로는 틀리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사실은 윤석열이라는 이 내란 수괴가 국가 안보를 다 망쳐버린 사건이잖아요. 지금 윤석열 때문에 망쳐버린 안보, 예를 들어서 남산에 지하벙커 있다 이런 것도 바꿔 나가면 절대 안 돼요. 윤석열이 국방부로 청사 옮기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온 국민들 다 모아놓고 여기 벙커 있어요.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으면 정말로 민감한 군사 기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예를 들어서. 근데 정말로 민감한 군사 기밀이 있기도 어렵겠다 생각한 게 블랙용을 리스크하게 다 공개해버린 게 얘네들이야 지금.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민감한 군사 정보가 있을 수 있으면 거기에 한정해서만 비공개로 하면 될 일이지. 이걸 전체 비공개로 과연 이게 할 일인가? 네. 라고 했을 때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죠. 물론 이제 자기 술 버는 만큼 비공개로 만들고 싶었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기자로서. 네, 뭐 아마 구 기자님도 동의하실 네. 텐데 저는 정보 공개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하소송을 민주주의 하소송을 사회의 갑니다, 핵심이에요. 지금. 예. 하나같이다. 주권자는 국민이고요. 네. 정부가 한 일을 국민에게 보고하고 네, 이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대한민국은 거꾸로 돼 있죠. 국민이 정부에 자꾸 뭘 보고하죠. 네. 그러니까 네. 원래는 정부가 국민한테 보고하는 거고 사법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의 영역도 저는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네. 이 피의 사실 공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적인 이런 중대한 사건, 뭐 가습기 살균제 사건, 뭐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수사기관이 수사를 했고 수사를 마무리했으면 그 결과를 마땅히 국민들한테 보고하는 게 당연한 의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국가안보 말 같지도 않은 게요. 재판 중에 다 생중계하고요. 재판 중에 정말 국가안보와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변호인이든 어느 쪽이든 검찰 측이든 이 부분은 따로 중요한 부분이니까 판사님만 보실 수 떼서. 있게 네. 맞아요. 지금 서류를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해요, 실제로. 얼마든지 그렇게 네. 하는 게 가능합니다. 네, 핑계예요. 국민이 몰라도 된다라는 거는 국민들 모르게 짬짬이 하겠다는 말 맞아요. 외에는 다름 맞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진짜 이 부분도 진짜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상한 건데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자료라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내라고 해도 안 낸다. 안 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법재판소에서 이 검사들에 대한 어떤 처벌을 내려야 될지 헌법재판소에 내일 안에 연루가 된 총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판단하는데도 경찰 검찰 자료 안 냈죠. 이런 나라 어디 있습니까 진짜로 세상에. 국민들이 국가 투명한 정부를 원하는 거는 국민들이 감시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국가가 그리고 감시의 가능성을 열어놔야만 누가 뻘짓을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감시의 가능성조차 막아버리고 우리나라 사법부는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대한민국 헌법에 분명히 판결문 공개해라. 재판은 공개돼 있고 판결문은 재판을 공개하지 못해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문 공개 안 해요. 진짜 심각해요. 네, 그렇죠. 참 그런 건 검색하기도 문제-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게 네. 자기네들 권력이고 힘이에요. 그렇죠. 네.